자, 컨테이너 운송. 네, 다 했죠? 327? 네. 기말고사 날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지금 19일날 칠 것 같아요. 네, 확정 아니에요. 조율해보고, 강의실 상황이나. 크게 변동 없으면,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 화요일날 쳤기 때문에, 19일날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일날 시험 치고 그 전에 중간고사 채점 마무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성적. 그리고 고 19일 있는 주 앞주가 원래는 이제 보강 주간인데 진도 나가는 거를 봤을 때 양일 다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상황 보고 한 번 정도 하든지 보강을 형식적으로서 하긴 해야 돼. 왜냐면 주석 때 우리 빠져먹은 게 있어가지고 서류상이라도 했다는 게 중요를 해서 진도 상황을 좀 볼게요. 보고 정확한 시험 날짜하고 그 보강 주간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운송 나가도록 할게요. 자, 컨테이너.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여러분들 무형물류 수업을 듣다 보면, 무형물류 쪽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컨테이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운송, 화물 운송, 국제 물류에 있어서, 어떤 이 컨테이너 사용의 중요성이라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다시피,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강의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포장비라든지 보관비라든지 인건비, 보험료 등을 이제 절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컨테이너 자체가 엄청나게 큰 외포장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장비가 절감이 되고 이게 또 창고 역할도 해줘요. 찬바람도 막아주고 빗물도 막아주고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전에는 나무 상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나무 상자라는 게 규격화가 여기서 컨테이너 이전의 나무 상자와 오늘날에도 팔레트라고 불리는 나무 상자가 쓰이거든요. 오늘날 쓰이는 나무 상자와 컨테이너 이전에 쓰인 나무 상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컨테이너 이전은 나무 상자, 그러니까 운송의 유닛이 사이즈가 지각각이었어요.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고 집채만한 것도 있고 조그마한 사이즈도 있고 그래서 왜 여기 이게 인건비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상자가 조그마한 거 사람이 손으로 들거나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세요. 지금 컨테이너 부두에 멀리서 바라보면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컨테이너 사이즈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20피트하고 40피트. 물론 하이 컨테이너가 있긴 한데 그거는 소수고 주로 20피트, 40피트고 그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이나 겐츄리 크레인이나 이것도 사이즈가 하나예요. 결국은. 근데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포장 단위가 사이즈가 제각각이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그거를 운반할 때마다 사이즈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큰 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중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사람의 손을 좀 많이 탑니다. 부두에서 일해야 되는 노동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에는 컨테이너 차량을 트레일러라고 하죠.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운전수, 그 다음에 겐츄리 크레인이나 부두 내에 여러 하역 장비를 조작하는 오퍼레이터, 이 정도만 있으면 컨테이너 항구가 돌아가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다 일일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고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컨테이너 설비를 갖추고 컨테이너 항만을 만들므로 인해서 항구의 노동자의 투입수가 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이 돼요. 엄청난 경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무 상자보다 철로 만든 상자가 튼튼하죠.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컨테이너가 보편화되면서 컨테이너 항구만 바꾼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육지에 있는 인랜드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기차라든지 그리고 트레일러, 우리 여러분들 부산에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 그런 걸 이제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트레일러도 다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트레일러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트레일러나 다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컨테이너만 이용을 하면 창고에서 화물을 집어넣어서 컨테이너를 동인을 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컨테이너를 열어볼 수 있을 정도로 운전간 운송,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도어 투 도어의 운송이 가능하다. 중간에 포장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운송 수단은 바뀔 수 있죠. 트럭에서 기차 타고, 기차에서 배 타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화물 자체는 화물을 최종 목적지에서 개봉할 때까지 그 안에 그대로 둔 채로 운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신속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컨테이너 항구의 요약도 정도, 조감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오른쪽부터 보면 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안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배가 접안을 하는 그곳이에요. 배들이 이쪽에 접안을 해서 화물을 내리고,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 견학이나 이런 걸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선박들이 기본적으로 배잖아요. 배 물 위에 떠 있는 배이기 때문에 선박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꽃게처럼 배가 옆으로 못 가요. 왜냐면 뒤에 이제 그 스크루가 달려있기 때문에 배들은 보통 앞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항구 시설물에 옆으로 갖다 댄단 말이야. 옆으로 갖다 대려고 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 저기 오륙도 있는데 저기서 엔진을 끄고 조그만 배들이 나와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조그만 배들이 밀어서 갖다 붙여요. 배들이 이렇게 옆에서 배들을 갖다 붙여서 접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석, 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바다와 항구가 그 만나는 지점을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높게 솟아있는 벤츄리 크레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컨테이너 야드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쭉 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컨테이너 야적장. 그래서 쉽게 멀리서 그 컨테이너 항구를 바라보면 형형색색의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죠. 쌓여져 있는 곳인데 블록처럼 멀리서 바라보면 블록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이 컨테이너 야드가 되고, 컨테이너 야드와 에이프런을 연결하는 지역을 마샬링 야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여러 컨테이너 하역 장비들이 이용을 해서 옮겨갑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진들이 등장을 하는데, 탑 핸들러가 컨테이너를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 끌어올리듯이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위로 드는 거, 그런 것들 탑 핸들러, 리치 스태커 저런 거 가격 들어보면 웬만한 슈퍼카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리치 스태커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딱 그 땅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지지를 하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설비. 그래서 들어 올려가지고 옆에 이제 트럭이나 이런 데 옮겨놓거나 하는 것들 장비들이 있고요. 스트레들 캐리어나 트레스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컨테이너가 엄청 크기 때문에 구조물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소술대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위로 이렇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바퀴가 달려 있어서 지나가면서 거기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서 운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런 하역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운반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스마트 포트라고 해가지고 그 스마트 항만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에 이런 컨테이너를 운반을 하고 컨테이너를 하역을 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무인화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 부사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부사람은 뭐 모든 걸 다 로봇이나 AI나 무인화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오진 않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뭐 100%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5번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창고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LCL 여러 화물들이 LCL 컨테이너는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한 명의 하주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 하주의 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 하나를 만드는 그런 경우를 LCL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여러 화물의 여러 하주의 화물을 모으거나 아니면 배분하거나 하는 장소가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랑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용당 캠퍼스 가는 길에 있습니다. 가다 보면 보여요. CFS.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이 있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부러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도 거기 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터미널 오퍼레이터나 이런 쪽에다 내 인적 사항 있잖아요. 그거 다 보내고 약 허락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도 사진 찍는 게 제한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항구 시설들이나 항만 시설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컨테이너 항구의 뭐 어떤 개괄적인 부분들을 살펴봤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 국제물류관이나 화물 운송론 수업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여기 단계에서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배우고 넘어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를 뭐 슬라이드 4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뭐 개념은 그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야드를 봤습니다. CY는 컨테이너 야드의 줄임말이고 CFS는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컨테이너 야드는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야적장을 뜻하기 때문에 CFS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컨테이너는 CFS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컨테이너 이 터미널로 들어오면 바로 컨테이너 야드에 야적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드라는 말은 곧 뭘 의미하느냐, FCL 컨테이너라는 뜻이에요. 풀 컨테이너 로드. 그러니까 한 명의 하주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FS를 거치지 않고 바로 CY로 갑니다. 근데 한 명의 하주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쓰는 LCL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화물이 컨테이너 야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CFS를 거쳐서 여기서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워서 그 다음 단계로 CY로 넘어가요. 하나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LCL 컨테이너. 그러면 여기서 CY, CFS라고 하는 건 뭐냐, 수출자는 한 명이야. 그래서 바로 컨테이너 야드에 집어넣었어. 근데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수화인이 3명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국가에 주문을 3개를 받아서 보내주는데 시기나 제품이나 뭐 같아.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30상자를 넣고 10상자는 A, 10상자는 또 B, 나머지 10상자는 C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뭐 그건 거래의 상황이나 거래의 정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CY, CFS는 여기 말 그대로 수출자, 송화인은 한 명인데 각각의 수화인이 양육항에서 각자 받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선적항에서는 바로 CY로 들어올 수 있지만 양육항에서는 CY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CFS를 거쳐서 나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은 의미인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볼 게 아니라 CFS, 물론 이 경우는 좀 덜어 있어요, 실무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덜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출자가 3명인데 그 화물 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한다. 이건 드물지만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일은 이거거나 CY 그러니까 수출자 1명, 수입자 1명이거나 정말 소량 화물이라서 수출하는 사람도 그렇고 수입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소량 화물이야. 박스 몇 개야. 컨테이너는 다 못 써. 근데 뭐만 같아? 출발지하고 목적지만 같아. 그러니까 출발항하고 목적항만 같아서 동승하는 거죠. 택시 동승하듯이. 이런 경우가 실제 실무에서는 가장 빈번하겠죠. 중간에 CY, CFS나 CFS, CY는 실무적으로 일어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항공운송입니다. 항공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국제 운송을 하는 것인데, 특성, 비행기 특성, 신속, 정시성, 신속한 건 맞지? 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박에 비해서, 그죠? 정시성, 요새 비행기 맨날 연착되던데.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뭐 특성이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상대적이다. 정시성 뭐 있다고 봐야겠죠. 안전성, 배가 여러분들 사고 나면 그 수에즈운하 길막 사건 정도 큰 사건 아니면 뉴스에 안 나옵니다. 9시 뉴스에 안 나와요. 회사 뉴스 있거든. 그러니까 뱃사람들만 보는 뉴스 있어요. 뭐 회사 뉴스인가 뭐 있어. 중앙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이나 뭐 그런 신문지 말고 그런 데만 나와요. 뭐 어디 사고 나면.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이러면 경제 뉴스 9시 뉴스에 나오지.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조그만 비행기라도 떨어지면 바로 9시 뉴스 나와요. 국제 뉴스에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뭘 뜻하냐면 항공기 사고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항공기 사고가 드물습니다. 안전성이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이긴 한데 배보다는 비행기가 안전해요. 왜? 사고 빈도가 뭐가 더 높냐는 거야. 비행기 사고 빈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낮다. 자, 그 다음에 경제성. 단순히 운임만 비교하면 해상 운임에 비해서 훨씬 비싸다. 근데 총 운송 비용의 개념에서는 항공 운송이 해상 운송보다 저렴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비행기가 비싸냐 배가 비싸냐 이거는 운반을 하려고 하는 물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이 그 HP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HP의 아시아 헤드쿼터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HP가 이제 한국으로 서버용 컴퓨터를 보내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하니까 비행기에 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고민을 한대요. 비행기에 실어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랑 배에 실어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랑 그 서버를 주문한 구매자의 주문 수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더 경제적일지를 매번 고려를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비행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속하기 때문에 한 번에 편도로 딱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선박의 경우에는 뭐 이게 항구에서 대기 타야 되고 컨테이너에 적입해야 되고 보험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 항공사하고 실제 그 운송 그 포워딩 업체한테 주는 돈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더 싸지는, 배가 더 비싸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강조를 하다시피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물품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야행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요. 가덕도에 그 신공항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의견이나 견해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주장이 뭐였냐면 김해공항은 주변에 그 농지도 있고 민가도 있고 해서 소음 유발이 심하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다가 공항을 만들면 그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2시에,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비행기가 내려도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 인천공항 있죠. 인천공항을 가보면 공항이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심야 시간에 내리는 비행기도 있죠. 새벽 시간대 내리는 비행기는 보통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카고,
그러니까 화물 전용 비행기들이 내리고 그래요. 예, 그러면 공항이 24시간 돌아가고 그 항공 그 물류가 끊기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걸 빗대어서 영종도 공항처럼 그 인천공항처럼 이제 가덕도 공항을 24시간 쉬지 않는 공항으로 만들겠다가 가덕도 공항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문제는 김해공항이나 이 부산 경남 지역에 공항을 24시간이나 돌릴 만큼의 항공화물 수요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굳이 밤에까지 착륙시켜야 할 정도로 비행기 수요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뭐 공항 만들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결정되는구나. 그래요. 엑스포 개인적으로 됐으면 하긴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크게 기대하진 않는데 된다라고 치었을 때 된다라고 치면 그리고 여러분들 한 2030년쯤 되면 시간 그 흐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쿠팡 망하고 뭐 바로 아마존에서 물건 구매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세상의 일이란 건 지금 당장 내일 일도 우리가 부산에서 엑스포 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2030년 올해 7년 후죠? 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솔직히 제가 예단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제 친구들 이제 애기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애들 뭐 장래 희망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좀 그 삶이 여유로워 보였나 봐. 시간적으로 돈 말고 그래서 뭐 교수를 시키겠대 자기 자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뭐라 그랬게 내가 유튜버를 시켜라. 최고다 그거. 근데 유튜버는 안정적이지가 못하네. 내 친구 피셜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한 얘기야. 유튜버는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 네 애기가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할 때 이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건 없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거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후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2030년에 어떤 모습일지, 2040년에 어떤 모습일지, 2050년에 어떤 모습일지. 혹시 또 알아요? 페이커가 2050년에도 월드컵을 우승하고 있을지? 뭐 세상 일이라면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그건 모르는 일이야.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나의 어떤 적응력과 유연성과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좀뭐 헛소리가 길었고 어쨌든 자 그런 어떤 야행성이 있고 비계절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맞아요. 뭐가 어떤 게 맞냐면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그 여름철에 그 한국이나 일본, 이 동아시아 지역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는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항이 예를 들어서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배들은 아예 항로 자체가 그 바다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계속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비행기의 경우에는 어차피 뜨면 열 몇 시간 만에 내리기 때문에 그 시간 때만 피하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공항을 직접적으로 이 영향을 받는 그 시간대만 피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객은 뭐 돌아오지만 화물은 보통 편도죠. 그래서 카고는 그 항공화물은 보통 편도 운송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화증권을 해상운송에서 해상운송의 주요한 서류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운송 서류는
에어웨이브. AWB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한국어 표현으로는 항공화물 운송장, 뭐 항공운송장,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어웨이비는 보통 누가 발행을 하느냐라고 놓고 보면, 뭐 마찬가지로 운송회사가 발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송회사는 당연히 여객기나 화물기를 운영을 하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아시아나라든지 뭐 그런 항공사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여기서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기선 운송 절차를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컨테이너 하나를 내가 미국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그 직접 뭐 HMM이나 머스크와 같은 선사를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내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할 수가 있어요. 해상운송은. 근데 항공운송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미국으로 비행기를 태워 보내고 싶다. 그래서 대한항공에다 전화를 한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 라고 해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다이렉트로 전화해가지고 여객기를 할 거면 전 세계 빌려야 됩니다. 전 세계에 빌리거나, 뭐 그 정도가 되면 되긴 하는데,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 정도 되면 되긴 해요.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로 중간에 운송업자가 끼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항공운송은 전통적으로 오늘날 앞으로도 계속 어떤 방식으로 체결이 되냐면,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항공화물의 하주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에이전트 같은, 브로커 같은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를 통해 항공화물을 주선하는 업자예요. 항공화물 주선업자를 통합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하는 포워딩이고, 항공화물 포워딩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부산에는 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에는 제가 가덕도 공항 비스를 한 것처럼 항공화물 수요가 많지 않아. 부산은 주로 서울이나 인천에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 항공기로 보내고 싶다, 뭘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컨택을 합니다. 얘네들을 컨택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갖고 있냐면 국적선사,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아니면 외국 그 항공사에 항공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갖고 있어요. 물량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거를 쪼개는 거야. 쪼개서 니 함을 좀 실어주고, 니 함을 좀 실어주고, 니 함을 좀 실어주고.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송에 대한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항공사가 직접 안 하고 운송 주선업자, 항공화물 주선업자가 하주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간에 혼재업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하주들은 항공회사를 직접 만나서 에어웨이비를 발행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 나오죠. 항공사 발행 항공화물 운송자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얘네들이 자기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이 번거롭고, 왜 번거롭냐라고 나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머스크가 있어요. 머스크가 세계 1위 선사에서 최근에 내려왔어요. 최근에 1, 2위 업체가 바뀌었어요. MSC하고 머스크가 순위가 뒤바뀌었는데, 얘네들처럼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들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한 10위에서 11위 정도 하는 국가의 선박을 많이 운행해봐야 하루에 한 척이에요. 정말 많이 했을 때 하루에 한 척.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서너 척, 일주일에 2척.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출발시키는 비행기가 하루에 몇 개인지. 그리고 머스크가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출항을 시키면 그거는 그 배는 뭐 한 2주, 3주 걸려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출발시키는 비행기는 그날 저녁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운송 기간도 짧고 운송 횟수도 빈번하고, 그리고 운송 화물 자체도 이게
뒤에 이게 나오나? 여기 넣어놨나? 상물론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넣어놓진 않았는데 이게 또 뭐가 또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화물 운송론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이게 항공 컨테이너거든요. 이게 해상용 컨테이너다. 여러분들 많이 보았더라. 근데 항공기에 실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항공 컨테이너야. 항공기도 컨테이너 있어. 항공기도 컨테이너 있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가 좀 달라요. 일단 작고, 일단 작아. 사람 키만 해. 요만해. 옆에 서 있으면 요만해. 네. 그리고 항공기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아, 이게 왜 비행기입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잘랐을 때 단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의자 두고 여기 사람이 앉잖아. 여기 통로, 날개. 맞죠? 맞죠? 네. 그럼 요 밑에다가 화물을 싣거든? 여기를 한번 잘라봐. 어떻게 자를 수 있어? 여기는 이렇게 잘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데드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공간을 이게 비행기 동체가 동그랗기 때문에 컨테이너 모양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공 컨테이너. 사이즈도 다 지각각이에요. 지각각. 제가 컨테이너가 물류의 혁명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규격화였어. 규격. 사이즈가 지각각이 아니고 똑같은 사이즈. 글로벌 스탠다드로 똑같은 사이즈. 근데 항공운송은 이게 안 돼. 비행기의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 이거를 대한항공이 직접 하기 시작하면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한청 주고 싶죠.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네가 좀. 나는 뭐만 하겠다는 거야. 네가 여기다가 합을 딱 담아오면 실어도 줄게. 운송을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서로 간의 니즈가 뭉쳐져서 항공사가 직접 운송 계약을 하는 형태를 띄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은. 자세한 내용들은 화물운송론에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항공사하고 이 항공운송 주선업자 사이에 주고받는 에어웨이비를 마스터 에어웨이비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항공회사가 이런 거죠. 여기 항공운송 주선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LA로 가는 어떤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에 항공 컨테이너를 몇 개를 실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상한 모양의 항공 컨테이너를 한 12개를 실을 수 있다라고 치면 그 12개를 채우라고 오더를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 항공 컨테이너 12개를 채울 수 있는 하주를 받아요. 계약을 체결해. 그래서 그 각각의 개별 하주들한테 발행해주는 에어웨이비를 하우스 에어웨이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들이 만나는 에어웨이비는 다 뭐겠어요? 이거겠죠. 이거. 밑에 그림에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경우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려면 얘가 송하인 씨가 어떤 회사여야 되냐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LG전자 주식회사. 요 회사보다 요 회사가 크면 요런 계약 관계가 나와요. 한국에는 몇 개 안 되겠죠. 아마존은 어떻게 할까? 아마존은 비행기를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들이 그냥 비행기 사버려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수출입 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항공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에어웨이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선화증권은 원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본을 유통을 시키고 원본을 통해서 매도인이 무역계약에 있어서 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소유권을 유보하고 한엄을 붙이고 한엄을 붙여서 한엄 취결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죠. 그래서
얘네들이 선화증권을 이용해서 인질처럼 다가가서 매수인한테 돈을 회수해오고 이런 절차들을 거쳤는데 선화증권을 이용해서 에어웨이빌은 선화증권하고 다르게 뭐가 없냐면 동일한 운송 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화물의 수령증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에어웨이빌은 권리증권성이 없어요. 권리증권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랑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서렌더드 비엘 기억나요? 네, 서렌더드 비엘처럼 에어웨이빌은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지에서 원본, 전통, 세통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에어웨이빌은 항공운송입니다. 운송 중에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비행기가 뜨면 내리기 때문에 유통을 전제로 한 서류도 아닙니다. 해상 운송에서 선화증권 쓰일 때 유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필요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공 운송은 절대 그런 것을 의도치 않습니다. 이거 유통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절대 유통이 불가능한 서류다 이렇게 이해할까 봐 조금 걱정되긴 한데 항공 운송의 특징이 그래. 뭐 비행기 이륙하면 바로 착륙이야. 뭐 주인이 바뀌거나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랑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항공 운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택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택배. 택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에어웨이빌 제1 원본, 제2 원본, 제3 원본 해가지고 원본 3통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에어웨이빌을 사용할 때 뭐 경우에 따라서 항공사가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뭐 10통에서 12통의 에어웨이빌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세관 제출용 이런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원본이 있고 이 원본이 딱 3통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색깔이 달라요. 나머지 뒤에 건 다 백색이나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여기 있죠. 제1 원본이 실제로 보면 녹색이야. 색깔. 그리고 제2 원본이 빨간색, 제3 원본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 구분을 해놨어요. 색깔 구분을 해놓고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항공 운송인이 운송을 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 에어웨이빌 원본을 3통을 만들죠. 만드는데 이 3통 중에 각각 가져가는 사람이 달라요. 달라서 첫 번째 녹색 제1 원본은 운송인용. 여기서 말하는 운송인은 뭐 항공화물 주선업자가 될 수 있고 항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마스터냐 하우스냐에 따라 다르지만 운송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1 원본. 그 다음에 제2 원본은 수하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물에 붙어서 갑니다. 하물에 붙어서 가요. 그 다음에 제3 원본이라고 하는 청색이 있는데 요게 송하인용. 요거는 수출자인 송하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목적지에서 도착했을 때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뭐도 없어도 돼요. 뭐도 없어도 된다는 게 뭐냐면 비행기가 내리면 그 수하인용이 뭐랑 같이 갔어요? 화물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 그 수하인용 에어웨이빌에 화물 받을 사람인 수하인이 누군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하인이 와서 물건 가져가면 돼. 그런 방식이야.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택배 보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송장을 씁니다. 그 송장이 뭐예요? 먹지로 돼 있죠. 먹지. 아니에요? 맞을걸?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쓰면 내가 그 볼펜 누른 것 때문에 밑에 종이에도 비쳐가지고 그려져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우체국 택배. 그러면 이걸 해. 내가 써요. LA 어디로 보낸다 칩시다. 보냈어. 제일 위에 써. 그러면 내가 이거 택배를 이렇게 무게를 재고 넘기잖아. 가격을 계산하고. 그러면 제일 위에 장을 뜯어서 줍니다. 나한테 가져가라고. 그럼 그게 뭐야? 이거지 이거. 송하인용. 그러면 그 밑에 2장이 붙어 있어. 2장이 붙은 채로 가. 그래서 택배를 들고 우체국 아저씨가 수하인한테 가. 거기 적혀있는 수하인을 찾아갑니다. 집을 찾아가서 택배를 건네줘요.
택배를 건네주면서 그 위에 장을 또 하나를 뜯어. 그리고 그 택배 아저씨가 가져가. 그게 뭐예요? 운송이에요. 운송. 그리고 그 3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 장은 물건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상태로 어디까지 가? 얘한테 가잖아. 얘한테. 그 메커니즘이 똑같이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CJ 대한통운이나 쿠팡이나 이런 방식의 먹지 형태의 송장을 안 쓰고 뭘 써요? 프린트를 해놓지. 스티커를 해서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우체국, 우리 학교 우체국에서 EMS로 해외 우편을 보내보면 아직도 그게 쓰입니다. 그 먹지 형태로 종이 여러 장으로 접혀있는 송장에다가 써가지고 위에 장 뜯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에어웨이 빌이 3개 원본이 필요로 하고 3개 원본이 쓰이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아니, 이러면 원본이 굳이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2 원본하고 제3 원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끼리 무역 거래를 할 때 신용장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잖아. 우리 앞에서 공부한. 그죠? 그러면 신용장에서는 뭘 요구해요? 은행이 운송 서류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항공 운송을 쓰고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쓰면 그건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다만, 난 멍청해. 항공 운송이 사실 신용장에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신용장을 쓰면 은행이 서류를 심사해야 되잖아. 은행 서류 심사하는 동안 비행기는 이미 출발해서 도착하고 끝나 있죠. 그래서 항공 운송하고 신용장이랑 대금 결제 방식을 결합해서 이 무역을 하면 좀 안 맞아, 실무적으로. 근데 세상 일이란 건 뭐 다 절대란 건 없으니까 항공 운송을 하면서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쓰면 그 UCP 600에 따라서 은행이 송화인한테 요구하는 서류가 요겁니다. 요거 2개 말고 요거. 그래서 UCP 600이나 여러분들 무역 대금 결제 공부할 때 은행이 해상 운송에서는 선화증권 원본 전통을 요구하는데요. 항공 운송에서는 송화인용 원본만 요구합니다. 그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무역 대금 결제 공부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에어웨이비를 그렇게 쓰였다. 자, 항공화물 운송장의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 이거는 선화증권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하고 똑같죠. 그래서 물품을 받았을 때 항공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고, 운송계약 내용을 에어웨이빌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쓰이고, 그리고 송장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보험계약증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게 항공운송은 그 운송의 리드 타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보통 실무적으로 별도의 보험을 들기보다는 그냥 그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를 통해서 파주 보험을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에어웨이빌 자체가 보험계약증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운임이 뭐 선지급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뭐 후지급돼 있거나 했을 때 상대방에게 수화인에 대해서 운임을 청구하는 청구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어웨이빌이 이렇게 왜 많이 발행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이나 뭐 어떤 특정한 국가로 수입이 될 때 그 통과를 위해서 서류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관 자료로서 쓰이기도 하고, 운송에 대한 송화인의 지시서, 뭐 그럴 수 있죠. 화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회계용 자료, 운임 정산용 자료, 이런 걸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물 인도 증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수화인이 화물을 목적지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증빙하는 그런 서류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 그러니까 항공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해상 운송에 비해서 이 운송을 하는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간략화되어 있고 간편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의성이 있어요.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해. 그래서 나는 이제 창업을 했어.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이런 어떤 물건들을 수출을 해. 그런데 비행기로 실어 보낼 거야. 그러면 선화증권은 필요 없지만 뭐 에어웨이비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뭐 항공 화물 운송 주선업자들을 만나서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항공에 화물 실어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말고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한국어로는 특송이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 쿠리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DHL, FedEx, UPS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것도 달라요. 여기서 말한 항공화물 운송이랑 그런 특송이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항공 운송은 항공 운송이 따로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 따로잖아. 근데 그리고 기본적인 그 어떤 화물의 보관이라든지 육상 운송이라든지 이거 또 별개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공 운송만 해주는 거지 얘네들이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건 아니야. 최종 목적지까지. 근데 특송 업체란 건 뭐예요? 내 집에서 출발시켜가지고 상대방 최종 목적지까지 비행기를 태워서든 기차를 태워서든 배는 잘 안 태우지. DHL이나 FedEx는 뭐예요? 소량 화물. 컨테이너도 아니죠. 뭐 요런 그 A4 상자 박스만한 거 이거를 그대로 보내잖아. 그거는 그런 운송은 항공 운송이라 하지 않고 특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운송 시스템이다. 자, 그 다음에 육상 운송과 철도 운송 강의 자료가 한 장만 되어 있죠. 27번 슬라이드에 이 한 장만 되어 있는 이유는 국제 도로 운송, 국제 철도 운송 말 그대로 인터내셔널한 도로 운송과 인터내셔널한 철도 운송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많이 합니다. 유럽의 EU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은 도로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국경선을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장벽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그런 장벽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길 한가운데 두고 여기는 벨기에 여기는 프랑스 그런 거 여러분들 해외 뭐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여행 유튜버나 뭐 여행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국제 도로 운송이나 국제 철도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도로 운송과 국제 철도 운송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국제 도로 운송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갈 수가 없다. 위로. 개성공단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개성공단은 한국에서 그 휴전선을 건너서 판문점 지나서 개성공단까지 갔다가 거기서 공장 가공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행 법상으로 한국 법상으로 북한을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현행 법상 인터내셔널이 아니에요. 개성공단하고 물건 주고받는 거예요. 진짜 인터내셔널이 되려면 도로를 연결을 해서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을 지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몽고까지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러시아를 통해서 동유럽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철도 운송이 이루어지면 국제 철도 운송이다, 국제 도로 운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요원했고 앞으로도 요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할 이유가 없고 뭐 몇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밑에 국제 철도 운송에 보면 설명해 보면 세 번째 줄에 피기백 방식이 사용된다 이 말이 있죠. 피기 할 때 피그가 뭐야? 돼지죠. 돼지잖아. 아니? 뭐 놀라지 마요. 사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동물, 돼지. 피기백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도 운송과 도로 운송이 결합되어서 혹은 사용될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
우리 컨테이너 있죠. 앞에서 봤던 그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 얘네들을 배에서 싣고 오잖아. 배에서 실은 거를 내려가지고 육상 운송수단이 여기 철도 같은 데 실으면 그거를 피기백이라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배로 화물을 싣고 왔어. 그거를 내려가지고 화물 컨테이너를 바꿔치기 한 다음에 비행기에다 실죠. 비행기에다 실으면. 그러니까 선박이나 이런 그 컨테이너 운송 수단에서 비행기로 옮겨 타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라 할 것 같아? 여기가 피기백이니까. 비행기에다 옮겨 태우는 거를 버디백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옮겨 태울 때 사용되는 표현이 뭐 피기백, 버디백 이런 표현을 쓴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복합운송. 복합운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복합운송이 무엇인지 정도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이상의 내용은 국제물류론이나 화물운송론에서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복합운송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인 거죠. 하나의 운송수단만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서 매수인까지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육상 구간이 쓰이고 여기 배가 그려져서 그런데 여기 배가 아니라 비행기도 올 수 있고 뭐 철도도 올 수 있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운송수단을 이용을 해서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운송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운송 방식이 사용이 돼서 운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제운송.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각각의 이 각각 육상 운송 구간, 해상 운송 구간, 철도 운송 구간 혹은 항공 운송 구간에 있어서 각각의 운송 주체가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법리가 다르고 운임도 다르고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운송인의 책임이나 책임 제한이나 면책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뭐에만 적용되냐면 해상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항공 운송 절대적 책임주의고요. 가실 책임주의 아니에요. 항공 운송. 그리고 육상 구간, 철도 운송 구간 다 다른 각자의 규칙과 적용 방식과 운송 책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운송 수단을 달리할 때마다 하주가 각각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때 사용되는 게 포워더예요. 복합운송이에요. 복합운송. 그러니까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운송 그림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에 도착해서 배를 태워서 LA에 도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시카고 정도라고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 부산, LA, 시카고 이렇게 이어지는 운송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각각의 다 한 3개의 운송인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포워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포워더 네가 책임지고 내 함을 맡아서 시카고까지 갖다 줘. 그러면 얘 포워더가 뭘 하는 거예요? 얘가 직접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부산에서 LA까지 해상 운송할 사람 만나고 LA에서 시카고까지 미국 내에서의 운송을 할 사람을 만나서 각각 운송을 해주고 나한테는 뭐 받아가면 돼? 돈만 받아가면 되잖아. 그죠? 그런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복합운송. 그래서 복합운송인이 이 개별 각 구간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하주하고는 나와 이 사람 사이에서는 3개의 계약이 아니라 3개의 별도의 나뉘어진 어떤 계약 방식이나 책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책임, 하나의 운임, 그리고 하나의 서류, 그리고 방식은 다양해. 운송계약 하나 하는데 얘랑 나랑 운송계약서를 하나 쓰는데 그 안에 운송방식은 3개나 들어와 있지만 책임 하나, 운임도 하나, 그리고 서류도 하나.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별도의 계약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요구하고 계약되고 운행되는 게 복합운송.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들을 굳이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운송인형이 있고 계약 운송인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 운송인은 선박이나 트럭이나 이런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실제 운송인이라고 하고, 서류 운송인 혹은 계약 운송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트럭이나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진 않아요. 운영하진 않지만 실제 운송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고객인 하주에게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계약 운송인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운송인을 다른 말로 운송주선인, 우리 실무적으로 포워더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미국식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NVOCC라고 부릅니다.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그러니까 non-vessel, 베슬이 없는 운송인. 실제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실제 운송인들하고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고객에게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계약 운송인, NVOC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객을 대리해서 각각의 구간마다의 실제 운송인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한테는 화물의 어떤 수배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요. 서비스인 거죠. 중간 마진 먹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NVOCC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단일 운임을 받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계약 대금이 100이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받는 돈이 운임을 100이라고 받아간다고 쳤을 때 요 복합 운송인은 실제 선박이나 트럭을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육상 운송 구간 따로 계약 체결해야 되고, 해상 운송 구간 따로 계약 체결해야 되고, 또 이쪽 목적지에서 양육항 이 수입국에서 운송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되는데, 요 각각의 운송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을 때의 운임의 합이 10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야 내가 중간에 먹을 거야. 그거 중간에 마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워딩 에이전트, 시핑 에이전트, 프라이빗 포워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일종의 중간자적인 역할로 운송을 수배하고 하주에게 단위대 책임, 단위대 운임 이런 어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물의 인수, 인도, 그리고 운송 자문, 컨설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런 거죠. 잡다한 업무 내가 다 해드릴게. 맡겨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류 작성도 하고, 통관 절차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용도 일단 자기가 먼저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받기도 하고, 그리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화물의 혼재나 분배, 창고,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에 보면 조그마한 저런 운송업체도 있어? 저런 어떤 물류업체도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상호나 아니면 기업 명칭이나 혹은 그런 상호나 기업 명칭을 달고 있는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보여지는 게, 이런 운송 주선인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하기에는 마진이 너무 크지 않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서울, 부산, LA, 시카고라고 하면 요 배 태우는 거하고 미국 내에서 운송을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반하는 거 정도는 자기가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가 먹는 파이가 조금 커지잖아. 그런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화물을 바로 못 실으면 여기다 창고를 넣어야 되는데, 남의 창고에다 보관 맡기면 창고료가 발생하니까 부산에다가 자기가 직접 창고 지어서 자기 고객들 화물은 좀 넣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럼 창고료 안 들잖아. 그럼 자기가 먹는 파이가 또 커지잖아. 그런 다음에 또 뭐도 돼요? 관세사를 고용을 해. 그런 다음에 통관 컨설팅까지 맡겨.
그러면 그 목도 자기가 커지잖아. 그런 식으로 가요. 실제 필드, 요즘 필드가. 그래서 이 물류 업체들이 무슨 기능을 점점점 갖냐면 요런 국내 운송이나 창고업이나 아니면 보세 통관, 그러니까 통관업자, 관세사, 물류 창고, 뭐 포워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찢어져서 각자 하다가 이게 이제 얘가 이것도 하고 쟤도 이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커져요. 물류 기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부산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뭐 CJ라든지 한진이라든지 이런 큰 물류 기업 말고 처음 보는 이름인데 무슨 로지스틱스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 한번 찾아가 보면 얘네들이 창고나 뭐 국내 운송용 트럭 몇 개 갖고 있고, 근데 해외로 보내는 거는 뭐 이런 HMM이나 큰 대형 컨테이너 선사하고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함을 보내주고, 그리고 뭐 자기들마다 특화 지역이 있어. 자기들은 미주 노선에 뭐 많이 보낼 수 있어. 아니면 유럽에 물건 많이 보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물류 업체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다? 이거. 프라이드 포워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류 업체들 중에 포워딩 업체라고 하는 애들이 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물류 업체라고 하는 거에 한 80~90%가 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물론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LG 이런 데보다는 제조업 베이스가 아니고 서비스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급여나 이런 게 되게 낮아. 별로 좋지 않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 중에 건실한 업체들이 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혀보고 알아볼 필요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뭐 솔직하게 말하면 부산에 있는 프라이드 포워드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규모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공운송 주선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 주선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저기 인천이나 아니면 서울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운송 파트까지 공부를 다 했고, 지금 그 다음 저기 강의 자료가 이거 나왔네. 이거 몇 가지만 설명을 하면 금방이에요. 이거 몇 분만 설명하면 되는 내용인데 31번 슬라이드는 뭘 의미하냐면 극동이 있잖아요. 여기가 동아시아, 한국이고 유럽인데 예전에 이거 2000년대 이전 얘기예요. 유럽으로 직항을 하기에 너무 멀어.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항공편이나 배편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항공기나 배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어. 그래서 어떤 식을 이용을 했냐면 미국을 찍고 오는 거야. 3쿠션으로 가는 거야. 그때는 미국 경제가 원체 좋았고 80년대, 9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로 넘어와서는 그러지 않아요. 80년대, 90년대는 이 구주 노선이 없고 미주 노선이 많다 보니까 미국을 찍고 미국을 뭘로? 육교로, 브릿지로, 다리처럼 건너뛰기를 해서 유럽으로 보낼 때 미국 통해서 보내던 방식을 이런 랜드 브릿지, 미국 이 북미 대륙을 랜드 브릿지라 해서 건너뛰기 해가지고 보낸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랜드 브릿지는 아시아, 북동아시아에서 유럽, 미니 랜드 브릿지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동쪽, 뉴욕 같은 쪽 있죠? 뉴욕 같은 쪽을 갈 때 이 북미 대륙을 하나의 육교로 이용해서 건너뛴다. 그런 얘기였고, 뭐 미국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 이제는 사장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이 있는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루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됐어요. 2000년대 넘어오고 나서. 뭐 때문에? 오일머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항공사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중동에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 항공.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 자, 그리고 복합 운송 서류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읽어보면 뭐랑 요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이 뭐랑 똑같냐면 선화증권이랑 똑같아요. 선화증권이랑 왜 똑같냐? 복합 운송 서류라는 게 별도로 있긴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그걸 많이 쓰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주 운송 구간 있죠? 주 운송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것처럼 여기 지금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메인 운송 구간이 해상 운송 구간이잖아. 그러면 프라이트 포워더들이 서류를 발행해 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 운송 구간이 해상 구간이니까 선화증권 형식에다가 선화증권의 양식에다가 그냥 뭐만 하면 돼? 앞뒤로 육상공화만 늘리면 되죠. 그런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해줘요. 그러고 나서 선화증권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아타 비엘이라고 해가지고 복합운송 주선인용 비엘을 발행해줍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선화증권처럼 생겼어. 근데 겉보기에 선화증권처럼 생겼으니까 뭐예요? 선화증권의 기능하고 기능적으로 똑같다는 거지. 근데 다만 진짜 해상운송용 선화증권이랑 복합운송용 선화증권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발행하는 주체가 일반 선화증권은 선사가 발행한 거고 복합운송인용 선화증권은 복합운송인이 발행을 한 건데 복합운송용으로 앞뒤에 육상공 구간이 좀 더 추가된 형태로 실무적으로 쓰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직접 자기가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많이 복합운송 서류를 발행하는 실무적인 관행 때문에 복합운송 서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선화증권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 운송 구간이 항공운송이야. 그럼 어떻게 써요?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복합운송 서류입니다라고 해서 별도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인 운송이 어디냐? 얘가 해상운송이면 선화증권 형식을 따라가고 메인 운송 구간이 항공운송이면 항공운송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복합운송 서류라고 하는 게 왜? 그 복합운송을 하는 주체가 지들이 직접 배나 비행기를 갖고 있지 않고 남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다 정도로 국제운송 파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라 목요일부터죠. 목요일 사전 제작 강의부터는 보험 파트로 넘어갈 것 같은데 운송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많이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4학년 전공에 국제운송론이나 국제물류론이나 화물운송론에서 조금 더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칠게요. 네.